자, 세 번째 노트이고요. 세 번째 노트에서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건데, 그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 노드들을 만들고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볼 거예요. 4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노드들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에는 단일 연결 구조가 있고 이중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는 선형으로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만 쭉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중 연결 구조는 그러니까 후속 요소에 대한 연결뿐만 아니라 선행 요소에 대한 연결까지 한 노드가 두 개의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중 연결 구조는 이제 5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이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겁니다.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우리가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특별히 뭔가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특별히 뭔가 그러니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리포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해 주죠. 그래서 보통 스택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스택이라는 걸 써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삽입한 자료가 데이터가 스택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뭘 했는지 이런 걸 기억하고 싶은 스택을 쓰는데 그렇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배열 갖고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 그냥 우리가 배열 갖고 구현하는 것보다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되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 첫 번째는 이제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우리가 클래스 형태로 만들게 돼요. 클래스라는 걸로. 그러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 객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스라는 건 뭐가 있냐면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 그리고 자료 구조들은 다양한 생성자들을 정의해서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편해? 배열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뭔가 거의 데이터 넣으려면 우리가 다 직접 해야 되는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다양한 생성자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배열로 할 수 있겠지만 배열보다는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배열 쓰는 것보다 리스트 쓰는 게 편한 이유는 리스트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는 동적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용량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언제 부족할까 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쓰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우리가 이 동적 자료 구조라는 게 용량이 부족할 때 알아서 내부적으로 늘려주지만 거기에 의존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처음에 용량을 확보해주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 때 내가 막 확장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자료 구조에서 알아서 해주죠. 해줘요.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라는 특징이 또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료 구조는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처리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연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배열은 그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자료 구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자료 구조에서 연산자, 메소드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지만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별도 또 있어.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와 자료 구조를 같이 써가지고 또 편리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데이터를 정렬해야 된다. 그러면 소팅해주는 함수가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자료 구조를 소팅해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을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뭐 스택이나 큐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럼 뭘 써? std 벡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std 벡터에 있는 다양한 생성자를 이용해서 내가 생성해서 쓸 거고 그 std 벡터에 있는 다양한 연산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거고 또 알고리즘, 유틸리티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또 필요할 때 가져다가 벡터랑 함께 써서 이제 쓸 거예요. 뭐 정렬 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는 그래요. 그래서 C++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특별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지 않으면 std 벡터를 써요.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와 달리 이제 필요할 때 자료 구조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배열 쓰는 게 더 좋거든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C++와 조금 달리 뭔가 필요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쓰기보다는 그냥 배열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파이썬은 그 리스트라는 게 배열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리스트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게 선형 자료 구조예요. 데이터. 뭔가 특별하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보통은 또 이 리스트가 다른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또 내부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다른 자료 구조를 스택을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택을 우리가 필요할 때 스택을 쓰지 않고 그냥 리스트, std 벡터를 가져다가 스택 대신에 쓸 수도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쓰면 스택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살펴보는데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언어 수업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의 이름. 학생 성적이라는 이름 갖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생 성적이라는 이름과 색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배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임의 접근. 색인만 우리가 있으면 그 색인 위치로 그게 100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이고 그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속된 공간에 배열이 유지되고 있고 이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배열은 저렇게 5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는데 뭐 동쪽 배열도 있고 정쪽 배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배열은 한번 이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확보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그 위치에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동쪽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은 정적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동쪽 배열을 쓰고 필요할 때는 다른 데 가서 더 큰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S배 이상 매번 확장을 하게 되면은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요? 평균 비용은 O1이 된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뒤에 추가하는 비용은 중간에 조금씩 늘리더라도 이제 O1의 평균적인 비용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100개가 있을 때 200개로 늘렸어요. 근데 하나밖에 저장을 안 했어.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거는 평균이 O1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간도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늘리는 비용은 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늘리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잘 미리 판단해 가지고 필요할 때 처음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쓰다가 요번에 한 100개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100개를 더 미리 확보해 놓고 추가해 주는 게 더 저렴한 거죠. 알아서 늘리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고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용량과 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확보된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크기는 그 용량이 얼마만큼 지금 쓰고 있냐 이게 되겠고 크기가 용량이 같아지면은 이제 용량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동적 배열을 구현하는 자료 구조는 3가지 멤버 변수를 유지해가지고 구현합니다. 용량 정보도 필요하고 크기 정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적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 3개를 갖고 이제 부족할 때 용량을 늘리는 형태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언어마다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배열을 좀 살펴보면은 C++는 자동 배열, 동적 배열 두 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자동 배열 변수는 상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배열 이름은 이제 정적 배열을 만들면 그 배열 변수 이름은 그 배열만 가리킬 수 있고 못 바꾸죠. 못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배열을 초기화할 때 용량보다 적은 수의 초기값을 제시할 수 있고 보통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는 주소 전달 방식을 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주소 전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C++는 참조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을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 함수에서도 그것을 배열로 인식을 해요.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참조로 배열을 잘 전달 안 하죠. 왜 그렇게 되냐?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 함수에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이 제한적이 돼요. 즉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는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소로 전달하면은 모든 종류의 인트 배열, 용량과 상관없이 항상 전달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전달하니까 우리가 이제 C++나 C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배열을 전달할 때 배열만 전달하면 안 되겠고, 뭐 같이 전달해? 크기나 용량 정보를 줘서 그 함수에서도 이걸 올바르게 색인 범위를 잘 정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문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에서 기호들이 쓰이는데 저 기호는 연산자는 아니에요.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니까 뭔가 그 표현식을 작성할 때 쓴 건 아니니까. 근데 저런
선언할 때 쓴 요 기호들도 우리가 연산자로 생각해서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산자를 우리가 갖고 생각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순위는 단항이 이항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단항이 높고 단항 중에는 프리픽스, 포스픽스가 있는데 이제 포스픽스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P 연산자가 앞에 오는 그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점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점이 항상 점이 높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이제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안에 있으니까 원래는 그냥 뒤에 나오니까 뒤에 거 보면서 설명드리면 요거를 놓고 설명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뒤에 있는 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5부터 해석하니까 용량이 5인 배열이 돼요. 용량이 5인 배열이 되는데 그러면 그 배열에 어떤 애들을 저장하냐? 앞에 나오는 int 참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정수 참조. 근데 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A는 뭐야 하는 거예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A는 참조 변수예요. 뭘 가리키는 참조 변수냐?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할 때는 요 위에 것도 또 보면은 요거는 뒤에 거 먼저 해석하니까 용량이 5인 배열인데 각 요소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를 5개 저장하는 배열이 되겠고 요 두 번째 거는 A는 포인터인데 뭘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배열, 정수 배열.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이런 복잡한 C++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몰라셨던 분들은 요 노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자바 배열. 자바는 항상 다 동쪽 배열을 동쪽으로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없고 항상 동쪽 생성을 해요. 자바에서는 배열만 동쪽 생성하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의 나머지들은 모두 다 동쪽 생성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쪽 생성을 한다고 해서 번거롭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직접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매번 동쪽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프로그램해야 편합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용량과 크기가 가급적 일치하도 프로그램해도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때는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을 나열하는 방법이 없어요. C++는 용량은 5인데 초기값을 2개만 나열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채워지는데 자바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생성한 배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객체이고 항상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배열의 용량은 별도 전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더라도 그 함수에서는 얘를 배열로 인식합니다. 물론 이 자바에서도 용량과 크기가 불일치하면은 배열을 전달할 때 뭘 갖춰야 돼? 크기를 줘야긴 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자바에서 보면은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하기 때문에 보면은 함수들 보면은 자바에서 배열을 받는 함수들은 배열만 받아요. 배열만 받으면 어떻게 프로그램하냐? 용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용량만큼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 함수에 전달할 때에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 놓고 전달을 해야지만 올바르게 동작을 하겠죠. 자바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 되겠고 배열 변수를 대입 연산자 왼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 포인터가 아니에요. 물론 상수 포인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진 않고 내가 요 배열을 가르쳤다가 또 필요하면은 이 배열을 가르치도록 배열 변수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다천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하지 않고요. C++처럼 컨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받는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자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파이썬은 특별히 C++나 자바에 있는 배열 같은 거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리스트라는 걸 쓰죠. 그 리스트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자료 구조를 언어 자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열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절로 용량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 노트에 살펴보는 리스트 자료 구조이고요. 물론 파이썬에서도 원시 타입 배열은 어레이 모듈에 어레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람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리스트를 그냥 써서 쓰는데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내부적으로 또 리스트를 써. 이상하잖아. 그래서 파이썬으로 우리가 이 자료 구조 구현하는 거는 원래 이상해요. 원래도 파이썬은 이게 언어가 특이한 게 이제 자바는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자바 언어로 만들어요. 근데 파이썬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으로 안 만들어요. 뭐 C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가져다 써요. 왜? 느리니까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 자체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를 학습하면서 파이썬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자료 구조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나는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파이썬은 조금 특이하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 리스트는 동적 자료 구조이고 그런데 얘는 오리 타입이기 때문에 동질 구조도 보장하지 않죠. 하나의 리스트 자료 구조의 다양한 타입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의 구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열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임의 접근입니다. 임의 접근. 그래서 우리가 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요. 임의 접근이 필요한 자료 구조는 다 내부적으로 뭘로 만들까요? 배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배열 말고는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 갖고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 배열의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덤으로 뭐가 좋냐면 캐싱 효과가 있어요. 연속 공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배열 자체에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제 캐시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옮겨오면서 그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이제 메모리에서 CPU 캐시로 옮겨오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자바나 파이썬처럼 실제 그 리스트나 배열의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의 주소를 유지하게 되면은 저 캐싱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C++는 많은 경우에 자료 구조의 데이터 자체를 유지해요.
그것도 이제 C++가 갖고 있는 되게 특징이고요. 자바는 그 모든 걸 동적 생성하다 보니까 배열의 원시 타입 제외하고는 실제 배열 자체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배열의 단점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용량을 필요할 때 확장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왜? 뒤로 당기고 앞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ON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D 벡터 같은 거 쓸 때 푸시 프론트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인서트라는 연산이 있어요. 푸시 프론트는 맨 앞에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 연산일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 다 밀어야 되겠고. 인서트라는 연산은 인서트 3, 5 하면은 3을 뭐 거꾸로 수도 있는데 다섯 번째 세기에 3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그 뒤로 있던 데이터는 또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럼 인서트도 별로 효율적인 연산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쓸 때에는 각 자료 구조들이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하는데 이 연산들이 효율적인 애인가 효율적이지 않은가를 잘 판단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애들은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리스트 자료 구조는 배열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이고요. 특별하게 어떤 용도가 필요할 때 쓰는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범용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이고요. 다른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자료 구조와 비교해서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연산들을 제공하는 게 또 특징이에요. 리스트 자료 구조는. 5만 가지 연산들을 다 제공해요. 그렇다는 것, 많은 연산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연산들이 다 효율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을 되게 적게 제공하면은 그 연산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연산들을 많이 제공해. 그럼 이 모든 연산을 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중에 좋은 거, 나쁜 거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리스트 자료 구조는 정렬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렬 리스트를 만든다. 만들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항상 정렬로 유지되게끔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이제 정렬의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자료 구조 중에 우선순위 큐가 있어요. 우선순위 큐. 그럼 우선순위 큐는 일반적인 큐와 달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출되는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P4는 일반적인 큐는 그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늦게 들어갔는데도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런 우선순위 같은 자료 구조에서는 항상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생성할 때 우리가 쓸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기준은 보통 뭘로 제공할까? 기준. 함수를 줘서 제공해요. 비교 함수를 제공해 가지고 이 비교 함수에서 이긴 애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긴 애가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는 함수,
비교 함수를 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비교 함수를 주게 된다. 그러면 정렬과 비정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정렬 리스트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곳에 집어넣겠죠. 그럼 배열 기반이면 어디다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정렬 리스트가 되면 어떻게 돼? 아무 데나 집어넣을 수가 없죠. 걔가 들어갈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럼 배열 기반이면 어떻게 돼? 찾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OM. 그리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뒤에 것도 밀어야 되죠. 또 OM. 그러면 합이 2N. 그래도 ON이죠. ON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제 가지고 비고 분석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도 실수한 게 있네. 비고 분석하라 그랬는데 이게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 복잡도만 분석했는데 원래는 이제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같이 분석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실수하고 올해도 또 실수하네. 네. 근데 뭐 둘 다 분석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26n인데 그래서 n이다. 맞지 n이 26n도 n이에요.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26n이면 무지 이렇게 느린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같은 n이라도 우리가 같은 n일 때는 어떻게 돼? 그 생략된 개수들을 봐야 되겠지. 26n짜리가 있고 2n짜리가 있으면 2n짜리가 더 효율적인 거죠. 물론 비고를 나타낼 땐 얘도 5n, 얘도 5n이에요. 그래서 26n이다. 그래서 n이다. 좀 더 저 같으면 너무 느리다. 뭐 개선을 해서 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26n이면 상당히 느린 거예요. 물론 그 26n이 그 26이라는 게 이제 알파벳 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걔는 뭐 이렇게 그 리스트의 길이나 이런 거에 영향 안 받고 항상 26이니까 맞긴 맞는데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거를 썼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문자열이 길이가 100짜리가 들어오든 1000짜리가 들어오든 5000짜리가 들어오든 항상 요 빈도수 배열은 26짜리 하나만 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n 플러스 26을 쓰는 거죠. 공간적인 측면을 보면 문자열의 크기가 n이고 그 문자의 크기 n인 애가 들어왔을 때 얘를 분석해 가지고 알고리즘에 답을 주기 위해서 용량이 26인 배열을 썼어요. 그럼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라 그러면 입력이 크기가 n이고 내부적으로 26개 공간을 쓴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26이니까 여전히 5n이 되는 거죠. 5n. 그러니까 요 n에 비례하냐,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공간이 늘어나나 안 하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이게 공간을 얼마만큼 쓰는 건지를 많이 쓰는 걸 적게 쓰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정렬 리스트는 이제 그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그러면 찾아야 되겠고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또 밀어줘야 돼서 E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ON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위치를 찾는 비용은 ON이 아니죠.
정렬되어 있을 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애를 찾는데 선형 검색을 해야 되니까 ON이지만 정렬이 되어 있는데 걔가 들어갈 위치를 찾는 건 선형 검색 안 해도 되죠. 무슨 검색할 수 있어?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의 비용은 이제 잘못 설명했네. n과 n이 아니라 로그 n의 on. 그래서 on이 되는 거죠. 정렬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찾는 비용은 로그 m.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집어넣는 비용은 이제 뒤로 당겨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 생각하면은 on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on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정렬 리스트가 갖고 있는 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해서 놓으면은 저장된 값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은 어디 있어? 맨 앞에. 가장 큰 값은 맨 뒤에. 물론 거꾸로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에, 가장 큰 값이 맨 뒤에. 그런 범위를 알 수 있겠죠. 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K번째 요소가 누군지는 K번째 색인에 가보면 알아요. 정렬된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정렬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얘는 삽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삽입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삭제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삭제하는 비용도 비용은 똑같아요. 찾는 비용 로그 n. 삭제하는 비용은 뒤에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on이 돼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선형이에요. 나머지는 좋은데. 그래서 데이터들이 빈번하게 우리가 막 추가되고 삭제돼야 되는 경우에는 저런 정렬 리스트, 선형 정렬 리스트를 쓰지 않아요. 비선형 자료에다가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렬 리스트를 우리가 이 비용들 때문에 삽입과 삭제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잘 안 쓴다. 그래서 이 추가 정보 얻는 연산을 자주 수행하는 응용은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번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응용은 삽입 비용 때문에 이제 삽입과 삭제 비용 때문에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8장부터 이제 설명드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하는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 트리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든 거를 로그 n에 다 제공할 수가 있어요. 로그 n에 삽입도 로그 n, 삭제도 로그 n, 뭐 모든 걸 로그 n. 물론 얘는 삽입과 삭제가 로그 n이고 나머지는 막 O1에 제공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거를 어떤 건 ON, 어떤 건 O1 이런 것보다 다 모든 거를 로그 n에 제공할 수 있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이 되겠고요. 만약 정적 데이터이면 그 넣을 때마다 정렬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유치사서 적는 것보다 다 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이제 안 들어갈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최대값, 최소값이나 뭔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내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정렬하는 거예요. 삽입하면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냥 비정렬 리스트에 쭉 넣고 그럼 O 안에 계속 넣겠죠. 쭉 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을 일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 한번 정렬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스트는 이제 정렬 리스트로 제공하지 않고 비정렬 리스트로 제공하고 비정렬 리스트를 쓰는데 내가 이제 정렬이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적 데이터면 비정렬 리스트를 쓰고 데이터를 다 추가한 다음에 한번 정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동적 데이터다. 즉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고 삭제돼야 되는 거면 SCD 벡터라는 걸 쓰면 안 되고 다른 자료 구조를 쓰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기능이 있는 그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 허용 여부. 요것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는 이점이 뭐야?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 비정렬 리스트는 늘 O 안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ON에 안 걸려. 그냥 맨 뒤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렬 리스트는 삽입 위치를 찾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비싼 거예요. 근데 얘는 싸.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그 순간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돼버리면 비정렬 리스트가 갖고 있던 장점이 없어지죠. 비정렬 리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야? 삽입이 O 안에 쉽게 할 수 있다. 맨 뒤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면 데이터를 넣기 전에 뭘 해야 돼? 그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ON에 검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라는 건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SCD 벡터를 쓰면 안 돼. 다른 거 써야 돼. 왜냐하면 그 중복을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정렬 리스트면 중복을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하나 안 하나 항상 뭘 해? 정렬 리스트는. 삽입할 위치를 찾아가죠. 찾아가기 때문에 가서 거기다 삽입하든 가서 봤더니 있어서 삽입을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비용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든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항상 허용해야 되겠고 정렬 리스트면 중복을 허용해도 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복을 허용했어. 정렬 리스트에서.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어요? 다 인접해서 위치하죠. 우리가 정렬되어 있으니까 1, 1, 3, 3, 3, 3, 3, 5, 5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들은 또 뭉쳐 있습니다. 정렬 리스트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쓰는 SCD 벡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정렬 리스트고 중복을 허용하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SCD 벡터에 쓰고 중복을 허용하면 안 돼. 그러면 SCD 벡터가 아니라 뭐 집합 자료 구조를 쓴다든가 다른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제 리스트 ADT를 우리가 자바 언어 갖고 만들어 볼게요.